기구한 삶이 있듯 기구한 죽음 또한 존재하지만 그날 장례 지도사가 목격한 죽음만큼은 좀처럼 잊혀지지 않는다고 합니다. 9시, 10시, 10시간 넘게 말씀드렸어. 고인을 모시고 와야 된다 그래서 내가 간 거죠. 2022년 5월 17일 밤 10시경 기훈 씨가 장례 의뢰를 받고 찾아간 것은 여수의 한 모텔. 의뢰인은 모텔을 운영하는 부부였습니다. 모텔 1층에 이불과 수건 등을 보관하는 비품실에 누워 사망해 있던 건 59살의 여성 박경혜 씨. 그녀는 모텔을 운영하는 부부 중 아내 박 씨의 동생이었다고 합니다. 바로 치료를 한다고 화장으로 간다 이거죠. 그래서 내일이 서둘르지 생각을 갖고 나오면서 이렇게 보니까 인포메이터 안에 그 뒤쪽에 누군가 하나가 쪼그란 게 있더라고요. 이 상황이 부자연스럽다고 느낀 장례 지도사는 고인의 언니를 설득해 경찰을 부르게 됩니다. 그런데 출동을 해서 가봐서 보니까 얼굴 부위가 좀 상처가 좀 심하고 이게 그냥 단순한 변사가 아닌 것 같다. 구타가 있었던 것 같다. 사실 확인을 위해 모텔 내부의 CCTV를 확인하려고 한 경찰. 하지만 CCTV의 전원은 꺼져 있었고 녹화된 영상이 전혀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CCTV가 왜 이 코드가 빠져 있느냐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달라고 했더니 예전에 CCTV가 고장이 나서 코드를 빼놨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두 사람의 말을 의심한 경찰은 CCTV 포렌식 작업을 거쳤고 그 결과 경혜 씨가 사망한 당일까지 정상적으로 녹화된 영상이 발견됩니다. 경혜 씨가 사망하기 3일 전 객실 입구에 앉아 있는 경혜 씨가 보입니다. 경혜 씨와 함께 객실에서 나온 건 모텔을 운영하는 부부의 딸이자 경혜 씨의 조카인 정 씨. 알고 보니 장례 지도사가 목격했던 카운터한 젊은 여자였습니다. 경혜 씨의 조카 정 씨가 모텔 청소를 하고 있는 이모 경혜 씨의 머리를 쥐어박고 등을 거세게 걷어차는 모습이 확인됩니다. 이날 경혜 씨에게 가해진 조카의 폭행은 그걸로 끝이 아니었습니다. 계단에 앉아있는 이모 경혜 씨의 뺨을 때리고 가슴팍을 발로 세차게 차는 모습들이 이어집니다. 30대인 조카 정 씨는 왜 이토록 무자비하게 이모를 폭행한 걸까? 청소를 시키다가 이제 너무 힘들어서 이제 좀 피해자가 좀 계단에 앉았었거든요. 근데 계단에 앉아 있는데 그걸 쉰다고 좀 폭행을 했어요, 발로. 2022년 5월 14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 5시간 동안 11차례에 걸쳐 조카로부터 폭행을 당한 경혜 씨는 그로부터 3일 뒤 모텔 비품실에서 사망한 채 발견됐던 겁니다. 늑골골절 그리고 폐파열하고 흉곽내 출혈이죠. 그게 주예요. 이 손상에 대해서 방치됨으로 인해서 생긴 염증 반응 물질 증가하면서 전신의 폐혈증 또한 촉발됐을 가능성이 높다. 그러니까 손상으로 인해서 굉장히 고통스러운 시간을 갖고 있다가 사망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언니 박 씨의 모텔에서 지난 10년간 일을 도왔던 경혜 씨를 인근 주민들은 어떻게 기억하고 있을까? 순했어, 순해 여자가. 아, 순해. 네, 엄청 순했어. 그래서 나도 짜네. 둘이 순해. 시키는 대로 하고. 그게 장애있지 이제. 경혜 씨의 언니 박 씨의 소유였던 모텔. 이곳에서 박 씨 부부와 자녀들 그리고 경혜 씨가 함께 살았다고 합니다. 다만 언니 가족은 3층에 별도로 마련된 주택에서 생활했던 반면 경혜 씨가 지낸 곳은 1층에 위치한 수건 이불 따위를 보관해 놓는 비품실이었습니다. 친자매지간이었으면 언니라는 사람 그렇게 있었겠어. 우리 상식으로는 이해가 잘 안 되잖아요. 다시 확인을 해봤더니 입양이 돼 있더라고요. 언니 박 씨의 부모는 1980년대 여수에서 여인숙을 운영했다는 박영감 부부였습니다. 이미 3남 2녀의 장성한 자녀가 있었던 부부는 왜 성인이었던 지적장애인 경혜 씨를 굳이 입양했던 걸까? 엄마 집에서 그런 정사를 했으니까 이제 손님 만나서 여주고 그랬겠지 쉽게 말해서. 그쪽에서 이제 그만두고 여기 언니 집에 가서 뭐 이제 뭐 청소하고 뭐 이렇게 하다가 조카한테 아들 좋다고 봐야겠지 이제. 네? 경혜 씨가 24살의 나이로 박씨 집안에 입양된 이유는 성착취 목적일 거라는 소문들. 과연 사실일까? 그리고 밝혀진 또 하나의 비밀. 그때 가족관계를 봐보니까 입양이 되신 분이 두 분입니다. 그 시기에. 그분도 워낙 장애가 좀 심해가지고. 박 씨 가족에겐 또 다른 지적장애인 여성이 입양돼 있었다는 사실.
박 씨 가족은 왜 두 사람을 입양했던 걸까? 그리고 입양된 두 사람에게는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1987년 3월 입양을 위해 박영감이 임의로 지정한 24살의 나이로 출생신고가 되며 박영감의 호적에 올랐다고 합니다. 경혜 씨가 사망한 언니 박 씨의 모텔과는 600m 떨어진 곳에 위치해 있던 여인숙. 그런데 박영감의 여인숙은 일반적인 숙박업소가 아니었다고 합니다. 그때는 잘 뗐어. 그때는 이 아가씨도 많고 그랬는데 저녁에 이제 아가씨 오고 같이 자고 가고 그래. 이 아줌마가 좀 유명하다. 그런 아주 저쪽으로 좀 유명하다. 남 이용을 잘해 먹었다는 말이. 영시 봉화동으로 대표되는 광주 전남 지창촌에서의 성매매가 여전히 계속되고 있습니다. 1980년대 박영감 부부의 여인숙이 위치했던 장소는 오랜 기간 전남 지역의 성매매 집결지로 유지되어 온 곳이라고 합니다. 특히 장애인들 많이 불러갔잖아. 그분 그것을 노출해서 보여주겠어. 그 사람들이 주 집안에서만 사용을 했겠지. 그분 그때 성애인이랑 온 사람들은 알겠지. 이 직장인을 시켜 장사시켜 그래갖고 볼 수도 있는 시절이 있으니까 내 어릴 때는 막 그랬거든. 인근 주민들에 의하면 1980년대 당시 성매매 업소 중에는 지적장애 여성을 일하게 하는 포주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공주 입양에 살았던 그 찹쌀공주 있었잖아. 옛날 별명. 찹쌀공주? 찹쌀이라고 불렀어. 얼굴도 하얗고 그리고 예뻤어 그때는. 박영감의 여인숙에서 지낼 당시 유난히 하얀 피부를 지녀 찹쌀공주라는 별명으로 불렸다는 경혜 씨. 박영감 가족이 된 경혜 씨는 여인숙에서 어떤 삶을 살았던 걸까? 취재를 이어나가던 중 박영감의 아들과 어렵게 연락이 닿았습니다. 선생님 맞으신가요? 씨에 대해서 좀 여쭤보고 싶어서 연락드렸는데요. 그분이 혹시 언제 어떻게 해서 이제 선생님 댁에 입적을 했는지가 좀 궁금해가지고요. 그거는 옛날에 저 부모님들이 그 숙박을 하면서 네. 숙모 겸으로 들어왔었어요. 아버님께서 이제 그냥 단순히 여인숙만 운영하신 거는 아니신 거는 아마 알고 계실 것 같은데. 우리 부모들은 물론 아가씨 장사 자체는 나쁘지만 우리는 아가씨가 다 통장 망가갖고 친구 돈 못 쓰고 돈 벌어갖고 시집 보내려고 부모들이 그리 고생을 많이 했어 사실은. 부모가 운영한 여인숙에서 성매매 영업이 있었던 건 사실이지만 악덕업주는 아니었고 지적장애인인 경혜 씨에게 성매매 일을 시킨 적이 없다고 주장하는 아들 박 씨. 경혜 씨도 결혼시켰다는 그의 말은 사실일까? 나중에 이제 또 여기서 시집을 보내줬을 거야. 정말 서전 같은 거에 그 안에 시집을 갈 거야. 입양된 지 4년 후인 1991년 28살이 된 경혜 씨는 한 시골 마을에 살고 있던 남성과 결혼했다고 합니다. 시골 살다 보니까 장가도 못 가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사람이라도 데리고 와서 살자 그렇게 해갖고 산 것 같구만. 부부 사이는 좋았어요. 잘 사니까 둘이서 그 주종 좋게 살았어. 자녀는 없으셨나요? 없어. 여간에 일을 시키고 남자들이 많이 드나들고 못하고 이렇게 애기뽀로 띠부렸다 그랬어. 그래갖고 애기를 못 낳는다 그랬어. 1991년 결혼 이후 경혜 씨는 박영감의 여인숙을 떠나 평범한 삶을 살았던 걸로 보입니다. 그런 그녀가 다시 친정으로 돌아가 언니 박 씨의 모텔에서 지내게 된 이유는 뭐였을까? 전 영화한테 시집을 갔지. 근데 이제 못 살고 왔지. 지 영감이 죽어있다 하더만 어쨌다 하더만. 경혜 씨의 남편이 간경화로 사망하면서 결혼 생활 9년 만에 경혜 씨는 다시 혼자가 됐다고 합니다. 그렇게 갈 곳이 없어지자 다시 경혜 씨 친정으로 돌아갔다는 겁니다. 2005년경부터 언니 박 씨가 운영하는 모텔에서 살게 된 경혜 씨. 경찰 조사에서 언니 박 씨는 경혜 씨가 얹혀 사는 것이 미안해 스스로 모텔 청소일을 도왔다고 진술한 것으로 확인됩니다. 이분이 장애인 연금을 받기 위해서 장애인 등급을 신청을 했더라고요. 경혜 씨가 지적장애인으로 등록된 2014년부터 사망하기 전까지 지급된 장애수당 등만 해도 약 4천만 원으로 추산됩니다. 확인해보니 사망한 남편이 경혜 씨에게 남긴 재산도 있었습니다.
장애인으로서 받는 수당 외에 사별한 남편으로 인해 경혜 씨 앞으로 나왔던 유족 연금이 약 4,500만 원이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경혜 씨에게 지급된 총 8,500만 원의 돈은 어떻게 되었을까? 그 피해자 명의 그 계좌를 보니까 돈이 들어오면은 그 다음 날에 돈 빠지는 게 이렇게 있더라고요. 거의 다음 날에 빼갔었던 것 같아요. 그 당일 아니면 다음 날. 경찰 조사 결과 경혜 씨 명의 통장으로 돈이 입금될 때면은 어김없이 이루어졌다는 인출. 놀라운 건 경혜 씨가 사망하고 4일 뒤에도 언니 박 씨가 경혜 씨의 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경혜 씨가 입양 당시 여인숙에서 성매매에 동원됐는지 여부를 확인해 보기 위해 통화했던 박영감의 아들을 직접 만나봤습니다. 별명이 찹쌀공주인가 뭐 그렇더라고 하던데. 별명도 있어. 왜 사람들은 씨가 거기서 이제 아가씨로 있었다라고 알고 있는 거예요? 그게 이제 소음이라는 게 그잖아요. 얼굴이 뭐 맞아야지 하는 것이지. 지가 원래 또 식모로 속에서도 우리 집으로 왔고, 갖다 주면 있는 거야. 그래서 그렇게 우리 집은 그냥 엄마 아버지가 무던하니까 데리고 있었지, 다른 머리 좋은 사람 같으면 데리고 있다 안 해요. 마지막으로 그는 우리가 만나고 싶던 또 다른 사람을 언급합니다. 1987년 3월 경혜 씨와 함께 입양되어 호족상을 온 경혜 씨 자매이기도 한 또 다른 지적 장애인 경희 씨. 경희 씨와 마찬가지로 소개소에서 돈을 주고 데려왔다는 경희 씨는 1987년 경희 씨보다 4살 어린 20살의 나이로 박영감 부부의 딸이 되어 호족에 올랐다고 합니다. 이 또한 박영감이 출생신고를 하면서 임의로 정한 연령입니다. 그 정도는 아니에요. 나중에 이제 장애인이 되는 거 어쩌는 건 몰라. 나가 알기로는 그 정도 아니에요. 경희 씨에게는 지적장애가 없었다고 설명하는 아들 박 씨는 자신의 부모가 경희 씨를 입양해 호족에 올린 이유가 그녀가 원하는 사람과 결혼을 시켜주기 위해서였다고 합니다. 20대 나이에 출생신고가 되며 박영감 부부의 딸로 입양된 과정은 똑같지만 경희 씨는 성매매를 하지 않았고 경희 씨는 자발적으로 성매매를 했다는 아들 박 씨의 주장은 사실일까? 우린 수소문 끝에 경희 씨가 여인숙을 떠나 새로 정착했다는 곳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여수에서 배를 타고 3시간을 들어가야 닿을 수 있는 섬 거문도입니다. 우린 과거 경희 씨를 거문도로 처음 데리고 왔다는 주민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1980년대 말 늦은 밤 여수의 한 극장 앞에 홀로 앉아 있었다는 경희 씨. 화장품 몇 가지와 잠옷 한 벌을 손에 쥔 채로 갈 곳이 없어 울고 있던 그녀가 도움을 청해 거문도로 데려와 살게 했다는 겁니다. 지금 자기가 무슨 일 했다 이런 얘기도 했어요. 그렇죠. 제가 아프게 손을 받을게 아프니까 손을 안 뜯으려고 문을 갈 곳에 뜯으러 나갔어요. 경희 씨가 자발적으로 일에 큰 돈을 번 뒤 시집을 갔다는 박 씨 가족 측의 말과는 전혀 다른 얘기입니다. 게다가 이거는 돈이 얼마짜리인지 만 원짜리인지 만 원이면은 어떤 금액인지 5천 원짜리 어떤 금액인지 모르니까. 1, 2, 3사를 모르고 시간을 모르기 때문에 그분이 좀 어려워요. 처음 거문도에 들어와 생활했을 때부터 지적 능력이 떨어져 보였던 경희 씨는 2006년 지적장애인으로 정식 등록되기도 했다고 합니다. 이 또한 경희 씨는 지적장애가 없었다는 아들 박 씨와의 말과는 사뭇 다릅니다. 낯선 곳이었지만 마을 주민들의 도움으로 식당 일을 배우며 섬에서의 생활에 적응해 갔다는 경희 씨. 그런데 언제부턴가 식당을 들르는 손님들이 경희 씨를 알아보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여기가 그때는 개들이 6배들이 많이 들었어요. 가를 알더라고. 자가 여수 역전에 있었다고 잘 알고 이제 손님들이 와서 말을 하는 거야. 엄마 아버지랑 잘 찾으러 왔어요. 찾으러 갔다고? 네, 여기 왔어요. 우리 식당에는. 거문도와 여수를 오가는 뱃사람들에 의해 경희 씨가 거문도 식당에서 일하고 있다는 소문을 듣게 된 박영감 부부가 직접 거문도로 찾아왔다는 겁니다. 일리가 있으냐고 그러는데 가져갈게 얘가 딱 숨는 거야. 안 간다고. 그때 돈도 많이 호적도 만들고 돈도 많이 들었다. 호적 만드는데 뭔 돈이 들었냐. 얘는 일천원 식자다. 글도 모르고 돈도 모르는 애인데 뭔 돈이 들었냐. 좋다. 네가 데려가려면 파트소로 가자. 그러니까 딱 못 데리고 간 거예요.
경희 씨에게 들어간 돈을 강조하며 그녀를 데려가려고 했지만 경찰서에 가자는 주민들의 반발에 박영감 부부는 그대로 섬을 떠났다고 합니다. 그 뒤로 함께 일하던 지적장애인 남자를 만나 결혼하게 됐습니다. 하지만 행복도 잠시. 결혼 후 약 10년 만에 남편이 암으로 세상을 떠납니다. 며칠 후 어렵게 그녀의 소식을 듣게 된 것은 여수 시내의 한 작은 식당이었습니다. 남편과의 사별 후 친정인 박 씨 가족에게 돌아간 경혜 씨와 달리 시댁 식구와 함께 살고 있는 경희 씨. 그녀는 어떤 얘기를 들려줄까? 계세요. 경희 씨 시누이가 집 안으로 우리를 안내해 줍니다. 어디야? 네 잠깐 나와볼래? 네, 안녕하세요. 이거 옷이 뭐 나왔다고? 갑작스런 방문이 불편할 법도 한데 다행히 반갑게 맞이해주는 경희 씨. 그녀는 자신과 함께 박영감 부부의 딸로 입양된 4살 터울의 언니 경희 씨를 기억하고 있을까? 혹시 이름 기억나세요? 라는 이름은 못 들어보셨어요? 박경애라는 이름도 여인숙에서의 생활도 전혀 기억나지 않는다는 경희 씨.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그녀에게 경희 씨 사진을 보여줬습니다. 한참 동안 사진을 바라보던 경희 씨. 그녀가 말문을 열기 시작합니다. 아저씨가 만들어줘갖고 그래서 식당에 있었어. 무슨 식당이요? 식당 아니고 그런데요. 아가씨들을 그런데요. 거기 좀 많이 안 좋은 일을 강요를 당하신 거예요? 네. 뭐라고 하면서 시켜요 그런 거를? 아가씨들 다 했는데 아가씨들 다 하더라고요. 아가씨들이 나는 밤이 되면 도망가 그랬어요. 힘들었지요. 어느 날 밤 여인숙에서 도망쳐 거문도에서 지내게 된 것뿐만이 아니라 박영감 부부가 거문도에 찾아온 것도 기억을 합니다. 둘이 왔었어. 그 할머니 할아버지가요? 네. 내가 안 따라왔어요. 왜 안 따라가셨어요 그때? 마음에 안 들어서 못 따라왔죠. 자녀가 있었나요? 얘기는 못 났죠. 아예 못나게 만들어놓죠. 못나게 만들었다고요? 네. 순순했어요. 정확히 기억나지 않지만은 아기를 갖지 못하게 됐다는 경희 씨. 언니 경혜 씨와의 공통점이기도 합니다. 30여 년 동안 각자의 고달픈 삶을 버텨냈을 두 자매는 어떻게 아무런 제지도 없이 박영감 부부의 딸로 손쉽게 입양됐던 걸까? 근데 인후 보증이라는 성인 2명이 증인을 서주는 거죠. 이렇게 뭐 어떠한 이유로 출생 신고가 늦었는데 내가 진짜 낳은 아이라고 증인 2명과 함께 가서 출생 신고를 해서 친자로 입양을 하는 비밀 입양이 거의 대부분이었고, 집에서 출산하는 경우가 다수였던 일제강점기 처음 만들어진 인후보증제는 2명의 성인이 보증할 경우 병원에 출생증명서 없이도 출생신고가 가능한 제도입니다. 아동매매 등 악용 사례가 잇따라 지난 2016년 폐지가 됐습니다. 사실 오래전 아니에요. 여전히 그 시절에 그런 문제 때문에 그렇게 팔려간 사람들이 여전히 살아있잖아요. 그들이 어딘가에서 여전히 착취당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지금까지 인후보증서로 출생신고한 거에 대해서 전수조사 이런 것도 필요한 거잖아요. 기존에 인후보증으로 인해서 출생신고했던 분들에 대해서 점검하는 건 예방적 차원에서 굉장히 중요한 일인데 사실 이런 부분들이 그냥 계속 놓여져 있는 거잖아요. 만약에 2016년도에 전수조사가 됐다라고 한다면 이 사례도 발견될 수 있을 가능성이 있었던 거죠. 가정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착취와 학대를 당했음에도 다시 박 씨 가족에게 돌아가 고된 노동과 폭력 속에 세상을 떠난 경혜 씨. 입양으로 인해 새로운 이름과 생일을 얻은 경혜 씨에게 유일했을 가족 박 씨 일가. 이 사건의 이면에는 분명히 그러한 장애인에 대한 우리 사회의 매우 가혹하고 잔인한
묵시적 합의가 있습니다. 장애인이나 사회적 약자들에게 잔인한 대한민국 사회의 가장 극단적인 표현 형태가 이번 사건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가족이기 때문에 숨길 수 있었을 거라 믿었을 이 가족의 민낯은 한 번도 경혜 씨를 가족이라 여긴 적이 없었을 그 비정함 때문에 세상에 드러났습니다.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는 최근 태국 파타야에서 한국인 남성을 살해 유기하고 출국 기록 없이 미얀마 또는 캄보디아 등 주변국으로 도주한 것으로 추정되는 김 씨의 행방을 아시거나 김 씨를 잘 아시는 분들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김 씨는 전남 영암 출신으로 광주광역시에서 주로 활동하며 폭력 조직 충장파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추정되며 지난 2020년부터 태국에 8차례 출입국하며 불법 사업을 운영해왔고 특히 오른쪽 손목에서 어깨까지 이어지는 큰 문신이 특징입니다. 지난 15일 인천 남동구 구월동에 위치한 한 교회에서 여고생이 온몸에 멍이 든 채 사망한 사건에 대해 잘 아시거나 해당 사건이 발생한 교회에 대해 잘 아시는 분들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탈북 과정 또는 이후 정착 과정에서 탈북 브로커로부터 피해를 입은 북한 이탈 주민분들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2008년 2월경 경북 구미시의 한 도로에서 발생한 승용차 화재로 이 씨와 자녀들이 사망한 사건에 대해 알고 계신 분들의 연락을 기다립니다.